믿고 싶습니다. 저는 박민성 제1공단 전력관리소장 응우엔 떤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 지켜온 그 거대한 공장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건 정말이지 순식간이더군요. 2026년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숨조차 쉬기 힘든 폭염이 베트남 전역을 덮쳤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는 관제실 모니터의 수치만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0.1V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게 제 자부심이자 삼성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진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며 낯선 구두 굽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신임 산업전략국장 판민롱이었습니다. 그가 제 책상 위에 툭 하고 던진 건 땀에 젖은 셔츠보다 더 불쾌한 명령서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상단에는 붉은색 스탬프로 비밀 등급 2급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박림공단 산업용 전력 30% 득실 감축 및 민간 전력 우회 명령.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기를 줄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정밀 공정이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에서 전압을 30%나 낮춘다는 건 기계를 죽이라는 말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국장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라인을 건드리면 수율이 다 깨집니다. 단순히 전등 끄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롱 국장은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적거렸습니다. 그는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 앞에 서서 땀을 식히며 심드렁하게 대꾸하더군요. 떤 소장, 밖을 좀 봐. 지금 하노이 시민들이 더워서 죽겠다고 아우성이야.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 안 들려? 공장 기계 몇 대 멈추는 게 중요해. 아니면 표가 중요해. 기가 찼습니다. 고작 정치 노름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을 볼모로 잡겠다는 건가요? 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졌거든요. 10년 전 예고 없는 정전으로 인큐베이터가 멈춰 조카를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은 저에게 곧 죽음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위약금은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십니까? 제가 롱 국장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롱 국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최신형 태블릿을 꺼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영문으로 된 뉴스 기사 하나가 떠 있었죠. 테슬라, 베트남의 아시아 최대 기가팩토리 설립 확정.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음 보는 뉴스였습니다. 롱 국장은 제 굳은 표정을 즐기듯 낄낄거리며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짙은 향수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봤지? 우리한텐 이제 쟤네 없어도 돼. 삼성? 걔네는 이제 구닥다리 하청일 뿐이야. 일론 머스크가 베트남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갑이란 말이야. 이 꽉 막힌 양반아. 그는 오만했습니다. 영국 유학파 출신이라는 그는 현장의 땀방울보다 주식시장의 그래프를 더 신봉하는 사람이었죠. 그에게 이곳의 기계들은 그저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뉴스가 사실이라 해도 지금 돌아가는 공장을 멈추는 건 미친 짓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려. 안 내리면 자네부터 감방에 쳐넣을 테니까. 롱 국장이 제 멱살을 잡을 듯 위협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일개관리소장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의 유리창 너머로 서늘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관제실 밖 복도 투명한 강화 유리 너머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측 총괄 책임자 강신우 센터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 들었을 겁니다. 롱 국장의 고함 소리가 워낙 컸으니까요. 저는 그가 당장이라도 뛰어들어와 롱 국장의 멱살을 잡거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랬을 테니까요. 수천억 원의 설비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누가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신우 센터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박제된 동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롱 국장도 저도 아닌 오직 관제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4분 35초. 그는 천천히 자신의 손목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별명인 스톱워치답게 그는 무언가를 체크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무표정뿐이었죠. 그 침묵이 롱 국장의 고함보다 100배는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롱 국장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힐끔 뒤를 돌아보더군요.
하지만 강 센터장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롱 국장은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것 봐.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 한국 놈들 별거 아니라니까. 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 과연 그럴까요? 저는 강 센터장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것은 겁에 질린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 호흡을 고르는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잠시, 정말 찰나의 순간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았다는 듯이요. 그리고 그는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돌려 복도 끝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차라리 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싸웠다면 덜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폭풍은 시작된 건지도 몰랐죠. 롱 국장은 자신의 승리라고 착각하며 킬킬거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는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것을요. 뭐해? 떤 소장. 카운트다운 시작해. 1분 준다. 롱 국장이 제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제어 패널 위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의 감촉. 이것을 내리는 순간 박민성의 신화는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게 선택권은 없었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뒤섞인 채 저는 천천히 메인 차단기 레버를 쥐었습니다. 그것이 베트남 경제를 붕괴시킬 거대한 몰락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관제실에 붉은색 비상 전화가 발작하듯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쩌렁쩌렁한 고함이 스피커를 뚫고 나왔죠. 판민롱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경기 중계를 하듯 흥분해 있더군요. 지금이야. 당장 내려. 뭘 망설이고 있어. 이 멍청한 자식아. 그 목소리에 등 떠밀려 제 손은 메인 컨트롤 레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능은 거부하고 있었어요. 이 레버를 내리는 순간 클린룸의 양압이 빠지고 미세먼지가 반도체 웨이퍼를 덮칠 테니까요. 수천억 원짜리 UV, 노광 장비가 고철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느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뜨거웠습니다. 아니, 제 몸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안 돼. 이건 안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레버를 내리는 대신 메인 서버로 들어가는 퓨즈 박스를 양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죠.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절연 장갑을 꼈지만 엄청난 열기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가 여기서 퓨즈를 물리적으로 잡고 있으면 차단기가 내려가도 최소한의 비상 전력은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기술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소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죽으려고 작정했어요. 부하 직원 민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려 했지만 저는 오지 말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롱 국장은 CCTV로 이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 전화기 너머로 쌍욕을 퍼붓더군요.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고 말이죠. 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이 완벽한 시스템이 정치 노름에 망가지는 걸 보느니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뜨거운 손목을 아주 차갑고 단단한 힘으로 낚아챘습니다. 강신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는 언제 들어왔는지 제 옆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통과 혼란 속에 그를 쳐다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센터장님, 이거 끊기면 다 죽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 테니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 센터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더러운 것을 치우듯 제 손을 퓨즈 박스에서 떼어내며 낮게 읊조렸죠. 놓으세요, 소장님. 끄게 놔둡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끄게 놔두라니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제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이 강 센터장은 아주 침착하게 손수건을 꺼내 제 화상 입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메인 레버를 가리켰습니다. 명령대로 하세요.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의 눈빛은 너무나 확고해서 거역할 수 없는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손으로 결국 메인 차단기 레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거대한 둔기가 철문을 때리는 듯한 육중한 진동이 지하 전력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거칠게 돌아가던 수천 대의 냉각팬 소리, 공기 압축기 소리,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 그 모든 기계적 소음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거대한 공장이 단 1초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창밖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낮인데도 공단 전체가 시커먼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아, 제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상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껌뻑거리는 그 어둠 속에서 10년 전 조카의 죽음이 떠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완벽한 어둠은 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신우 센터장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들고 있는 태블릿 PC의 화면,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현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태블릿 화면에 뜬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그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거기엔 복잡한 전력 수치 대신 간결한 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 귀책 사유에 의한 강제단전 확인. 철수 명분 충족률 100%.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모든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강 센터장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전송. 그의 짧은 한마디와 함께 화면의 로딩바가 순식간에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개인 단말기로 알림이 울렸습니다. 본사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전 직원 철수 준비 및 보안 등급 격상. 지금부터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롱 국장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좋아하던 그 시각. 한국인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예리하고 치명적인 독이 묻은 칼을요. 강 센터장은 태블릿을 닫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 쇼는 끝났으니 진짜 비즈니스를 하러 가시죠. 그는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4,300억 원이 날아간 자리에서 그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롱 국장의 고함 소리보다, 눈앞의 암흑보다 강신우라는 남자의 그 차가운 이성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비상 전원이 켜진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재앙은 전기가 끊긴 지금이 아니라 전기가 다시 들어오는 순간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요. 강신우 센터장의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공장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베트남 경제를 향해 다가오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베트남 정부 청사 대회의실은 시원하다 못해 추웠습니다. 밖은 40도의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이곳은 별천지였죠. 팜빈 롱 국장은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몽블랑 만년필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꼬리를 내리고 기어 들어올 거라고요. 전기를 끊어버린 지 불과 3시간. 반도체 공장에서 3시간의 정전은 곧 사망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는 제 옆구리를 툭 치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봐라. 떤 소장. 한국 놈들. 분명 사과 상자의 달러를 꽉 채워올 거다. 그게 비즈니스야. 오후 4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신우 센터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인단 5명이 도열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롱 국장이 기대했던 두툼한 현금, 가방이나 선물 상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얇은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죠. 강 센터장은 롱 국장에게 목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뚜벅뚜벅 걸어와 맞은편 의자에 앉더니 말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셨군. 그래. 내 제안은 생각해봤나? 전력단가 2배 인상. 그리고 테슬라 유치기금 5천억 돈 기부. 롱 국장이 거만하게 조건을 불렀습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거절하면 끝장이니까요. 제발 굽히고 들어갔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센터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군요, 국장님. 강 센터장은 서류 봉투 2개를 테이블 위에 미끄러뜨리듯 내밀었습니다. 저희는 협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통보를 하러 왔습니다. 롱 국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현금 다발이 아니라 빼곡한 숫자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롱 국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포르락 변해갔습니다. 이게
이게 뭐야? 피해보상 청구서 4,300억 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전으로 인해 발생한 웨이퍼 손실액 전액을 청구하는 문서였습니다. 롱 국장은 기가 차다는 듯 터수슴을 터뜨렸습니다. 이봐요, 강 센터장.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딴 걸 내밀어? 베트남 땅에서 전기 좀 쓰게 해줬더니 아주 기고만장하구먼. 하지만 강 센터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두 번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그겁니다. 롱 국장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본 순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곳엔 한글로 글로벌 최저한세 및 이중과세 청구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롱 국장은 영국 유학파답게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세금을 한국에 다 내겠다는 거야? 강 센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일방적인 계약 위반을 했으니 저희는 베트남에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감면받았던 법인세 혜택을 전액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겠습니다. 베트남 국고로 들어갈 돈은 0원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건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수조 원의 세수가 증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롱 국장은 자존심에 치명타를 입은 듯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감히 하청업체 주재의 정부 관료를 협박해? 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 건방진 새끼들이. 롱 국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강 센터장이 내민 서류를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전기 쓰고 싶으면 돈 더 내. 싫으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쫓겨나는구나. 제발 강 센터장이 한 번만 굽혀주길 바랐습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주길 바랐죠. 하지만 그 순간 강 센터장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털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상은 종료입니다. 너무나 담백한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점심 메뉴를 고르듯 가벼운 어조였죠. 롱 국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상대가 빌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니까요.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가라고 하셔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박민성 사업장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강 센터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변호인단과 함께 몸을 돌렸습니다. 그 단호한 뒷모습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도 셔터 누르는 걸 잊은 채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죠. 롱 국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강 센터장이 문손잡이를 잡을 때쯤에야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 너희 장비들 내가 다 압류해버릴 거야. 알겠어? 강 센터장은 문을 열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 롱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측은함만이 담겨 있었죠. 압류하십시오. 어차피 껍데기뿐일 테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강 센터장이 사라지자마자 롱 국장의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한라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본사로부터 온 전화였죠. 하지만 롱 국장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기도 전에 전화는 툭 하고 끊겨버렸습니다. 손절 신호였습니다. 강신우 센터장이 떠난 뒤 관제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본 전력은 끊겼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지하 3층 벙커에 있는 비상발전기, 즉 UPS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배터리 룸만 살려내면 적어도 클린룸의 공조 시스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수천억 원짜리 장비가 고철이 되는 건 순식간이니 그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민, 정신 차려. 나랑 지하로 간다. 저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부하 직원 민의 어깨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민은 제게 아들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그를 제가 거두어 기술을 가르쳤고 제 기술적 노하우를 모두 전수한 수제자였죠. 녀석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녀석의 손에 랜턴을 쥐어주고 무작정 지하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지하 전력구는 이미 찜통이었습니다. 냉각팬이 멈추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제어 패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잘 들어. 내가 수동으로 바이패스 라인을 열 테니까 너는 메인보드 쪽 쿨링 밸브를 열어. 타이밍 놓치면 과부하로 다 터진다. 알겠지?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복잡한 레버들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자 제 인생이었습니다. 10년 전 조카를 잃었을 때 맹세했던 절대 꺼지지 않는 불빛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사투였죠. 윈, 준비됐어? 하나, 둘, 셋 하면 여는 거야. 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답이 없더군요. 인, 쎄한 느낌의 고개를 돌렸습니다. 랜턴 불빛이 흔들리는 그곳에 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밸브를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녀석의 손에는 마시다만 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녀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흔들리는 눈동자가 저와 맞췄습니다. 소장님, 죄송해요. 작은 속삭임이 들린 순간 녀석의 손이 기울어졌습니다. 안 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날렸지만 늦었습니다. 검은 액체가 제어보드의 가장 핵심 부품인 메인 컨트롤러 PCB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스파크가 튀어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퍽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지하 벙커를 뒤흔들었습니다. 비상발전 시스템의 심장이 타버린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상태 표시등마저 파르르 떨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완벽한 암흑, 그 속에서 타오르는 회로 기판의 불꽃만이 붉게 일렁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군 채 멍하니 그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는 뒷걸음질 치며 어둠 속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저는 녀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말해, 왜 그랬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어떤 기계인지 알면서 제 고함이 지하 통로를 울렸습니다. 미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비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어요. 롱 국장님이 이번만 눈 감으면 다 해결해준다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스승의 등에 칼을 꽂고 국가 자산을 망가뜨렸다는 말인가요? 저는 허탈함에 잡고 있던 멱살을 놓았습니다. 녀석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열리며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셔 손으로 가리는 사이 구두발 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떤 소장. 이게 무슨 꼴인가? 판민롱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경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갑을 든 경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롱 국장은 타버린 제어 보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국가기관 시설을 고의로 파손하다니. 이거 중죄인 거 알지? 삼성놈들이 도망가니까 화풀이라도 한 건가? 기가 막혔습니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놈이. 민이 고의로 부순 겁니다. 국장님이 시켰잖아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롱 국장은 피식 웃으며 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내가 시켰나? 민, 사실대로 말해봐. 누가 이 비싼 장비를 망가뜨렸지? 모든 시선이 민에게 쏠렸습니다. 민은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녀석은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롱 국장이 건네는 손수건을 받아주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소장님이셨습니다. 뭐? 소장님이 한국 사람들한테 복수해야 한다고 다 부수라고 시키셨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민의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제 영혼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제 팔을 꺾고 바닥에 눌렀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거 놔. 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람이야. 제 절규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롱 국장은 제 앞으로 다가와 쭈그리고 앉더니 제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눈치가 좀 있었어야지. 떤 소장.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이 모든 손실의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고. 그는 흡족한 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롱 국장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녀석의 뒷주머니에는 두툼한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제 인생과 바꾼 그 놈의 돈봉투였죠. 저는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져 공단을 빠져나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설을 위한 크레인이 아니었습니다. 철거용 크레인이었습니다. 멀리서 한국물류라고 적힌 대형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공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일터가 제 땀과 눈물이 서린 그곳이 롱 국장의 탐욕과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창문 틈으로 멀리 공단 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불야성을 이루었을 그곳이 지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화물기가 이륙하는 붉은 전멸등만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죠. 위잉하는 비행기 엔진 소리가 유치장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한국이 베트남을 영원히 떠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철창을 붙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비행기에 실려 나가는 것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들이 챙겨간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의 미래, 그리고 우리를 배신한 대가로 치러야 할 혹독한 청구서가 그 비행기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두고 보자. 판민롱. 그리고 민. 저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제 조국이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죠. 차라리 이때 죽어버렸다면 이어질 지옥 같은 현실을 보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유치장의 차가운 바닥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 시각, 공장에서는 세기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청문회 기록을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판민롱 국장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텅 빈 공장에 중국 측 바이어들을 대거 초청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급하게 철수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아니 챙기지 않은 거대한 설비들을 팔아넘기기 위해서였죠. 공장 클린룸 안에는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UV, 노광 장비 5대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장비 하나가 웬만한 전투기 한 대 값보다 비쌌으니 롱 국장 눈에는 그게 다 돈다발로 보였을 겁니다. 중국 측 기술 책임자인 왕 주임이 탐욕스러운 눈으로 장비를 훑어보았습니다. 이걸 정말 다 두고 갔단 말입니까? 한국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군요. 왕 주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롱 국장은 거만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않나. 겁먹어서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이제 이 장비들은 베트남 정부 소유야. 자네들이 원하는 가격에 넘기지. 롱 국장은 한국이 바보라서 장비를 두고 갔다고 믿었습니다. 물리적인 부피가 너무 커서 화물기에 다 실을 수 없었을 거라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버린 것이죠. 그는 빨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이면 계약으로 받을 리베이트가 수십억 동이었으니까요. 일단 작동부터 시켜봅시다. 물건이 멀쩡한지는 봐야 하니까. 왕 주임의 지시에 따라 중국 기술자들이 메인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웅장한 구동음과 함께 장비의 상태 표시 등에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롱 국장은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봐, 완벽하잖아. 제거나 다름없어. 하지만 그 기쁨은 딱 10초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팅이 완료되는 순간 거대한 모니터 화면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요란한 경고음이 클린룸 전체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잠금 보안 위반 감지, 라이선스 키 누락, 사유 위치 기반 인증 오류, 화면 중앙에 뜬 붉은색 한글 경고창, 시스템 락이 걸려버린 겁니다. 왕 주임의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이게 뭐야? 잠겨있잖아. 롱 국장은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닐세. 잠깐 오류가 난 거야. 다시 켜봐. 빨리. 재부팅을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메시지가 떴죠. 경고 승인되지 않은 접근입니다. 10분 내 인증 실패 시 자가 방어 모드가 발동됩니다. 10분 안에 인증하지 않으면 방어 모드가 발동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다급해진 롱 국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강신우 센터장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강 센터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 걸 보니 공황인 듯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강신우. 너 이 자식 장비에 무슨 짓을 해놓은 거야? 왜 안 켜져? 롱 국장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센터장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켜보셨군요.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국유화 절차는 다 끝내셨습니까? 헛소리 말고 비밀번호 내놔. 이거 국가 자산 횡령이야. 인터폴에 수배할 거야. 롱 국장의 협박에 강 센터장은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국장님, 하드웨어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돌리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우리 소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장비엔 위치 기반 보안 락이 걸려 있습니다. 위치 기반? 네. 그 장비는 한국 본사가 승인한 GPS 좌표, 그러니까 박린 공장 안에서 한국인 관리자의 생체 인증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깡통이 된다는 뜻이죠. 몰랐어요? 롱 국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당장 와서 풀어. 죄송해서 어쩌죠. 보안키는 제 머릿속에 있는데 방금 출국 심사를 마쳤거든요. 비행기 탑승 중이라 이만 끊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기술자들한테 만지지 말라고 전하세요. 억지로 풀려고 하면 메인보드가 녹아버리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롱 국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된 중국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까짓 보안 뚫으면 그만이야. 내가 해볼게. 왕 주임이 직접 키보드를 두드리며 강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롱 국장이 말릴 새도 없었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장비 내부에서 윙하는 고주파 음이 들리더니 곧바로 타닥하는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비 후면의 배기구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자가 방어 모드, 즉 외부 침입 시 핵심 회로 기판에 과전류를 흘려보내 물리적으로 태워버리는 킬 스위치가 작동한 겁니다. 수천억 원짜리 장비 5대가 차례로 펑 소리를 내며 죽어갔습니다. 클릴룸은 순식간에 매캐한 유독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롱 국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돈. 그는 잿더미가 된 기계 앞에서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베트남의 미래라고 자랑하던 최첨단 설비가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력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술 격차로 완벽한 복수를 끝내고 떠난 겁니다. 같은 시각, 저는 유치장 창틀에 매달려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빛의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박인 태극 마크,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보이는 삼성 로고, 강신우 센터장이 탄 비행기였습니다. 활주로의 유도등 불빛이 비행기를 배웅하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처지였지만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쾌감이 들었거든요. 저 비행기가 떠나는 순간 베트남의 제조업 신화도 끝이 났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빈손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기회와 미래를 싹 걷어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자 유치장 안의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더니 픽 하고 꺼졌습니다. 또 정전이었습니다. 발전소가 멈춰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부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어둠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롱 국장과 이 나라는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박민성의 태양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오토바이 3만 대의 엔진 소리로 활기찼을 출근길이 이날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들의 행렬처럼 무겁고 살벌했습니다. 오전 7시, 야간 조가 퇴근하고 주간 조가 출근하는 교대 시간. 공단 정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평생 이 공장에서 밥을 먹고 가족을 부양해 온 3만 명의 노동자들이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정문 기둥에 붙은 하얀 종이 한 장에 꽂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현수막도 거창한 공고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급하게 출력한 듯한 투박한 A사 용지 한 장. 그 내용은 너무나도 간결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사업장 폐쇄 및 인도법인 통합 안내, 전 직원 근로 계약 종료, 단두 줄이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20%를 책임지던 거대 기업이 작별을 고하는 방식치고는 너무나 허무했죠.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문을 흔들어댔습니다. 문을 열라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경비실의 정적뿐이었습니다. 이미 한국인 관리자들은 물론 보안업체 직원들까지 새벽같이 철수한 뒤였습니다. 분노한 군중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정문의 강화 유리가 깨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시각, 저는 유치장의 좁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 개인 소지품 보관 바구니에서 진동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진동소리에 졸고 있던 당직 경찰이 짜증을 내며 제 바구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죽겠네. 뭔 문자가 이렇게 와. 경찰은 제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휴대폰을 철창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야, 떤 소장. 이거 봐. 너 로또 당첨됐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앱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금 안내 삼성전자 급여 및 특별 위로금. 입금액 1억 5천만 동. 숨이 턱 막혔습니다. 월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 그리고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평소 연봉의 3배에 달하는 거액이 입금된 것입니다. 크로를 내려보니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3만 명의 직원들이 동시에 입금 문자를 받고 충격에 빠진 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입니까? 한국 사람들 떠나면서 돈을 다 넣어줬는데요. 우리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었어요? 롱 국장이 한국 놈들이 먹튀했다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국가는 저를 범죄자로 몰아 감옥에 가뒀는데 정작 제가 지키지 못해 떠나보낸 그 외국 기업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겁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 미안하다는 그들의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 유치장 벽에 걸린 낡은 TV에서 뉴스 특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화면이 반으로 나뉘어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화면은 지옥이었습니다. 박민성 공단 앞에서 폭도로 변한 노동자들이 경찰차를 뒤집고 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곤봉을 휘두르는 기동대와 피 흘리는 시민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속보 인도 첸나이 공항, 한국투자단 국빈급 환영. 화면 속 인도 첸나이 공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강신우 센터장의 목에는 화려한 꽃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인도 전통 악기들이 팡파르를 울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놀랍게도 인도의 모디 총리가 직접 나와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강 센터장이 총리와 포옹을 나누자 수천 명의 인도 환영 인파가 꽃가루를 뿌리며 환호했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인도 정부, 한국 기업의 공장 부지 100년 무상 임대 및 전력 요금 50% 감면 파격 제한. 너무나도 대조적인 두 장면. 한쪽은 돌을 던지고 한쪽은 꽃을 던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롱 국장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기업은 갈 곳 없는 하청 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가 모셔가려 안달난 귀한 손님이었던 겁니다. 뉴스는 곧이어 화상 인터뷰 화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롱 국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테슬라의 CEO였죠. 기자가 베트남 공장 설립에 대해 묻자 머스크는 특유의 시니컬한 표정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베트남이요? 오, 그 계획은 전면 취소입니다. 오늘부로요. 기자가 이유를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약속을 헌신작처럼 버리는 나라에 누가 1달러라도 투자하겠습니까? 전기가 끊겨서 반도체 공장이 멈췄다면서요? 그런 곳에 기가 팩토리를 짓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우리는 인도로 갑니다. 한국 친구들이 가는 곳이라면 인프라는 확실하다는 뜻이니까요. 그 한마디는 확인사살이었습니다. 롱 국장이 시민들에게 자랑했던 테슬라 유치설이 새빨간 거짓말이자 허황된 꿈이었다는 것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순간이었습니다. 유치장 안의 경찰들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들도 알았던 겁니다. 이제 이 나라는 끝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싶어 바닥을 짚었는데 그 진동은 땅이 아니라 공기 중에서 느껴지는 파동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게 무슨 신호인지 알았습니다. 전력 기술자로서 평생 들어본 적 없지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공포의 소리였죠. 산업용 전력 수요가 갑자기 증발해버리자 발전소의 터빈이 갈 곳, 이른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역회전하며 폭주하는 소리였습니다. 박민성 전체 전력의 40%를 쓰던 삼성 공장이 멈췄습니다. 그 거대한 부하가 한순간에 사라지니 발전소 발전기들이 과속으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마치 달리던 자동차의 기어를 갑자기 중립으로 뺀 채 엑셀을 끝까지 밟은 것과 같았습니다. 엎드려. 다들 귀 막아. 제가 본능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경찰들이 영문도 모른 채 저를 쳐다보는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발전소 변전 설비가 과전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린 겁니다. 유치장의 형광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더니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깨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유치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들이 도미노처럼 하나둘씩 꺼져갔습니다. 신호등이 꺼지자 교차로에서는 차들이 뒤엉켜 경적을 울려댔고 병원과 관공서의 비상벨 소리가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대정전,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롱 국장이 그토록 아끼고 싶어했던 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공장을 멈춘 탓에 갈 곳을 잃고 스스로 자폭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매캐한 화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저는 철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제 조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만과 무지가 불러온 참극.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고 또 신속하게 우리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블랙아웃이 덮친 밤이 지나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대통령궁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긴급 소집된 국무회의장은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노이 시내는 신호등조차 켜지지 않아 마비 상태였고 시민들의 시위 소리는 방음벽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판빈롱 총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습니다. 롱 국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쳐박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품 양복은 밤새 땀에 절어 쭈글쭈글했고 오만했던 그 눈빛은 공포로 흐리멍덩해져 있었죠. 네, 총리님.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자네의 그 멍청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 나라의 신용등급이 하루아침에 2단계나 강등됐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다. 짝! 총리의 손이 허공을 갈라 롱 국장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롱 국장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의 처단이었습니다. 당장 그 빌어먹을 명령서 취소해. 그리고 떤 소장 석방시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사람들 다시 데려와. 총리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롱 국장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유치장 철문이 열리고 제가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석방되자마자 제가 마주한 건 강신우 센터장이 보낸 변호인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서류 한 장을 건네더군요. 강 센터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CCTV 클라우드 원본입니다. 이걸로 소장님의 무죄는 증명될 겁니다. 그들은 제 누명을 벗겨줄 증거까지 챙겨주고 떠난 겁니다. 저는 그 완벽한 배려에 목이 메었습니다. 국가는 저를 버렸지만 그들은 저를 기억해 주었으니까요. 한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총리는 체면이고 뭐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강신우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탈깍. 네, 강신우입니다. 건조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총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센터장, 나 베트남 총리요. 사과하겠소. 롱 국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소. 내가 이미 그자를 파면하고 구속시켰소. 그러니 제발 돌아와 주시오. 한나라의 총리가 일개 기업 본부장에게 애원하는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총리는 계속해서 파격적인 조건을 쏟아냈습니다.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소. 세금 면제는 물론이고 전력 공급권을 아예 삼성 쪽에 넘기겠소. 그러니 비행기를 돌려주시오. 제발 부탁하오. 그 애절한 목소리에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는 잠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강 센터장의 대답은 베트남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이 조각내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곤란합니다. 뭐가 곤란하다는 거요? 조건을 더 원하시오? 아니요. 늦었습니다. 저희는 방금 인도 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지 10분 됐습니다. 총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계약이야 파기하면 되는 거 아니오? 위약금은 우리 정부가 다 물어주겠소. 총리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 센터장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위약금만 10조 원입니다. 그리고 국가 신용도 문제라 파기하면 저희 그룹 전체가 타격을 입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센터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는 유리장과 같아서 한 번 깨지면 억만금을 줘도 다시 붙일 수 없다고요. 전기를 끊고 직원을 감옥에 보내는 나라와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총리는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강 센터장의 통보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책상 위에 팩스 한 장이 도착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총리의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팩스 한 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총리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잔류자산 전량 폐기 및 기술 보안 파기 통보서. 이게 뭐요? 폐기라니? 두고 온 장비들 말입니다. 보안 규정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남겨진 기술은 전량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원격으로 메인 보드 소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 공장에 남은 건 고철 덩어리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밖 멀리 공단 쪽에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아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쾅 하는 폭발음이 미세하게 들려왔죠. 남겨진 장비들이 스스로 자폭하며 완전히 숨을 거두는 소리였습니다. 총리는 팩스 용지를 놓치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인도 총리님과 만찬이 있어서요. 부디 건승하십시오. 철컥 소리가 났어요.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다시는 연결될 리 없는 불통의 신호음만이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총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 무너진 국가 신용, 그리고 잃어버린 3만 개의 일자리. 이 모든 것이 오만한 판단 한 번으로 초래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경찰서 현관에 서서 그 모든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 센터장의 마지막 말. 신뢰는 유리장과 같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끌려가던 롱 국장이 경찰서 마당을 지나가다 저와 마주쳤습니다. 수갑을 찬 그는 이제 늙고 병든 노인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긋거렸지만 차마 소리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전력이 부족해 가로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하노이의 밤. 하나둘씩 켜지는 건 오직 촛불뿐이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 나라가 순식간에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해버린 겁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리 위로 시민들의 한숨 소리만이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한번 돌아서면 절대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두워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밤은 아주 길고 혹독하게 추울 것이라고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다시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발길이 닿은 곳은 집이 아니라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계 소리로 가득 찼던 박민성 제1공단은 이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실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깨진 유리창 파편이 바닥을 긁는 소리만 삭막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무너진 철문을 지나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인 잃은 작업복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라인 위에는 미완성된 반도체 웨이퍼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금속 냄새.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열기였습니다. 기계가 살아 숨 쉴 때 뿜어내는 그 뜨거운 생명의 온기가 사라진 공장은 그저 차가운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관제실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수천 번도 더 앉았던 의자, 손때 묻은 키보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롱 국장이 들이닥치기 전 그 평화로웠던 오후 2시의 풍경이 눈에 선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책상 위에 낯선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색 서류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굵은 펜으로 투박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티오, 던 소장님, 강신우 센터장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비행기 티켓 한 장과 빳빳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하노이 출발, 첸나이 인도 도착, 1등석, 그리고 그 밑에는 강 센터장이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인도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곳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리는 비워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감옥에 갇혀있던 저를 위해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탈출구를 마련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단순한 고용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자는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티켓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10년 전 조카를 잃고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저에게 그들은 다시 한번 빛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제실 입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장님, 다 죽어가는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민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습니다. 롱 국장에게 받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아마 분노한 해고 노동자들에게 당한 것 같았습니다. 민은 제 손에 들린 비행기 티켓을 보자마자 눈을 번뜩이며 달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소장님 가시는 거 다 알아요. 인도 가시는 거죠? 저 기술 다 배웠잖아요. 소장님 수제자잖아요. 녀석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 죽어요.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돌을 던져요. 아무 데서도 저를 안 받아줘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민의 눈물은 뜨거웠지만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민, 기술자는 무엇으로 사는 줄 아나? 네? 그게 무슨... 기술자는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신뢰로 사는 거다. 내가 가르친 건 기계를 고치는 법이었지 양심을 파는 법이 아니었어. 저는 매정하게 제 다리를 잡은 녀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거짓말쟁이에게는 전기를 맡길 수 없다. 그게 내 원칙이고 강 센터장님의 원칙이다.
소장님, 제발요, 또 소장님. 민이 다시 기어오려 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녀석의 절규가 텅 빈 관제실을 울렸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가혹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관제실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비상유도등 스위치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공장의 남은 최후의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스위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뜨거웠던 지난 20년의 세월이 손끝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청춘을 바쳤고 열정을 태웠던 나의 일터. 하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보내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잘 자라, 베트남.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스위치가 내려갔습니다. 순식간에 관제실이, 아니 공장 전체가 완벽한 암흑 속에 잠겼습니다. 민의 울음소리도 어둠에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 어둠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인도로 가는 티켓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몇 시간 뒤, 저는 상공 3만 피트 위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하노이 시내가 보였습니다. 드문드문 켜진 촛불만이 반딧불이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 인도 챗나이의 위성사진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좌석을 뒤로 젖히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신우 센터장이 했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신뢰는 유리잔과 같다. 한 번 깨지면 억만금을 줘도 붙일 수 없다. 베트남은 그 유리잔을 스스로 깨뜨렸고 그 파편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건 길고 긴 어둠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빛을 향해 갑니다. 기술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기회의 땅, 인도 챗나이 공항에 도착합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제이막이 저 찬란한 태양과 함께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떤 소장이 잘 자라, 베트남 하며 공장의 스위치를 내리는 그 장면에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과 모욕을 당했지만 끝까지 기술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당당히 인도로 떠나는 그 뒷모습, 그리고 신뢰는 유리잔과 같다던 강신우 센터장의 서늘한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오만했던 이들이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도 느꼈고요. 그런데 선생님들, 사실 이 통쾌한 이야기 뒤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의 기술, 그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젊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시절, 캄캄한 지하 수천 미터 독일 탄광에서 시커먼 석탄 가루 마셔가며 외화를 벌어오셨던 우리 형님들 기억합니다. 50도가 넘는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살이 익는 고통을 참아내며 맨손으로 건물을 올리셨던 아버님들도 계시지요. 구로공단 좁은 방에서 쪽잠 주무시며 밤새워 미싱을 돌려 동생들 학비 대주셨던 우리 누님들의 눈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끔 거울 보시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다 늙었네. 내가 살면서 이룬 게 뭐 있나 하며 한숨 쉬실 때 있으시죠?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의 손등에 패인 그 깊은 주름, 투박하게 거칠어진 굳은 살. 그건 부끄러운 세월의 흔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세상에서 가장 값진 훈장이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주셨기에 오늘 이야기 속에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그 고귀한 노고가 잊히지 않도록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 부지런히 찾아오겠습니다. 적적하실 때 언제든 찾아오세요. 자식들은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어도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 곁에 앉아 조잘조잘 이야기해드리는 살가운 말동무가 되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밖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챙겨서 목을 따뜻하게 보호하시고요.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시면 넘어질 때 크게 다치시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장갑 꼭 끼고 다니세요. 입맛 없으시더라도 식사 거르지 마시고 따뜻한 된장국이나 숭늉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기운이 납니다. 선생님들 건강이 곧 대한민국의 자산이거든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로그인하라고 뜨는 게 복잡하고 귀찮으시면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응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댓글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눈이 침침해서 타자가 느리셔도 괜찮고 독수리 타법이라 오타가 좀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점 하나만 콕 찍어주셔도 저는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 다 알아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